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0.8% 떨어지며 감소세로 출발했습니다. 1년 내내 마이너스 수출을 기록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에 대해 14개 범죄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공소장인 조 전 장관 이름도 올랐습니다. 조 전 장관은 SNS를 통해 자신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인다며 심경을 밝혔습니다. 서울주택시장이 규제로 묶이면서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방으로 수요가 몰리고 있습니다. 대전의 주택 매매 가격은 4.38% 상승했고 부산은 미분양 물량이 대거 소진되고 매도자가 매물을 거둬들이는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 산부인과에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경찰은 간호사가 갓난아기를 학대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확보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의 항공기 737 NG 100대에 대한 점검 결과 13대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돼 운항 정지했습니다. 해당 항공기를 주력으로 삼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의 피해가 커질 전망입니다. 대다수 영화관이 상영 전 10여 분의 광고를 내보내 소비자의 불만이 높습니다. 광고 보지 않을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영화관의 실태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의 신동욱입니다. 마이너스 13.8%, 마이너스 11.7%, 마이너스 14.7%. 지난 석 달간 우리나라의 수출 감소율이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좀 나아질까 기대했습니다만 어제까지 집계를 보면 마이너스 20.8%입니다. 연말부터는 수출이 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무참히 꺾인 셈이고 이런 추세라면 내년 수출 역시 부진의 터널을 쉽게 빠져나오지 못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그리고 올 한해 연간 수출액은 3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이 거의 확정적입니다. 먼저 이상배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이번 달 1일부터 10일까지 수출액은 118억 8,2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8%나 줄었습니다. 주력 상품인 반도체 수출액이 33%나 줄었고 선박, 석유 제품 등도 하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국가별로는 중국,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를 상대로 부진한 모습입니다. 하반기엔 반도체 시장 상황이 나아질 것이란 기대까지 사라지며 수출 감소는 12달째 이어집니다. 특히 하반기부터는 두 자릿수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년 만에 연간 기준 마이너스 수출도 굳어졌습니다. 12개월 연속 수출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지난 50년을 놓고 보면 거의 한 번, 두 번 있을까 말까 한 장기 수출 부진이거든요. 홍남기 부총리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열었지만 성장 동력을 확충하겠다는 다짐 외엔 별다른 해법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와 있는 저성장, 그리고 구조개혁과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잠재 성장률의 재고 문제 등은 시급히 보완해야 될. 홍 부총리는 30, 40대 고용 악화가 가장 아프게 느끼는 부분이라며 민간 투자와 수출 확대를 통해 민간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게 정답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이상배입니다. 예, 수출 통계에서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경제 전반에 심상치 않은 먹구름이 다가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청와대 대변인이 방송에 나와서 나라 돈을 곳간에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마련이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많은 나라들이 경기 위축을 막기 위해서 정부 재정을 활용하기는 합니다만 쌓아두면 썩기 때문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우리 재정이 그리 넉넉치 못합니다. 송병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내년 2%대 성장률 회복을 위해 정부는 재정의 역할을 강조합니다. 내년 513조 5천억 원 예산을 퍼붓고 재정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까지 검토되고 있습니다. 쌓아두기만 하면 썩어버리게 마련이기 때문에 어려울 때 쓰라고 하는 것이 곳간의 재정을 비축해 두는 것이고. 문제는 재정 악화 우려입니다. 정부 예산안대로라면 내년 나라 빚이 한꺼번에 26조 4천억 원이 늘어납니다. GDP 대비 채무 비율은 거의 40%에 육박하게 됩니다. 세수 호황도 끝나 올해는 3조 원 가까운 세수 펑크도 예상됩니다. 이런 식으로 재정을 확장을 시키면 이제 드디어 정부 부채 문제가 불거질 것이고. 자유한국당은 예산 14조 5천억 원 삭감을 벼릅니다. 어깨가 무거운 청년과 미래 세대들 등골 휘게 하는
등골 브레이커 예산 절대 안 됩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나라 살림을 제대로 운영하지 못하게 한다며 반발합니다. 내일 채용공제, 일자리 안정자금 등 이런 예산들을 깎겠다고 하는 것은 전혀 합리적인 주장이 아닙니다. 국회 예결위 예산 소위는 심사 첫날인 오늘부터 여야 대치로 파행을 빚었습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예, 지난 토요일이 문재인 정부의 임기 반환점을 도는 날이었고 사실상 오늘부터 임기 후반부가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은 지난 2년 반 동안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한 시간이라고 자평했습니다. 야당은 반성 없는 자화자찬 일색의 평가라고 비판했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탄핵 정국을 이어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난 2년 반 동안 무너진 나라를 정상화했다고 자평했습니다. 넘어서야 할 과거를 극복하고 새로운 미래로 나아가는 전환의 시간이었습니다.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워 국가를 정상화하였고 전환의 과정에서 정치적 갈등이 많았고 국민의 고통도 있었지만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가야만 하는 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경제를 비롯한 정책 기조 변화 과정에서 생긴 다양한 계층의 고통을 개혁에 따른 불가피한 일로 규정한 겁니다. 남북 관계에도 실질적 진전은 없지만 전쟁의 위험을 없앴다고 평가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임명과 낙마 과정에서 공정 가치에 대해 문제가 제기됐고 사회적 갈등도 최고조에 달했지만 문 대통령은 정의를 확산시켰다고 자평했습니다.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의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제도 안에 숨겨진 특권과 불공정 요소까지 바로잡아 야당은 자화자찬 일색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이 성과는 없는데 평가는 자화자찬 일색에 대통령께서 주장하신 함께 잘 사는 나라가 아닌 특권층만 잘 사는 나라로 자리매김을 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TV조선 최지원입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가 어제 청와대에서 만찬을 함께 했는데 여기서 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말싸움을 했다고 해서 오늘 하루 종일 화제가 됐습니다. 강상구 정치부장 나와 있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고성이 오갔다는 표현도 있고 또 대통령이 뭐 싸움을 말렸다 이런 얘기도 나왔어요. 보통은 여야가 언쟁을 하거나 또는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이제 불편한 대화를 주고받는 게 보통의 얘기인데 이건 좀 특이하네요. 예, 이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과 협의 없이 패스트트랙을 밀어붙였기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하니까 손학규 대표가 한국당이 협상에 응하지 않은 게 문제라면서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면서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랬더니 황 대표도 그렇게라니요라고 화를 냈다는 거죠. 예. 황 대표로서는 모양새가 좀 이상해졌는데 다른 정책도 아니고 선거법 개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설전이 벌어지기 전부터 손학규 대표가 왜 남의 의원을 빼가느냐라고 따져서 기분이 안 좋은 상태였는데 예. 그것도 법이라고 냈냐라는 말에 분통이 터졌다고 황 대표 측은 설명하는데 어쨌거나 본질은 마찬가지입니다. 이 선거법 패스트트랙에는 한국당을 제외한 다른 야당들이 참여를 했죠. 그러니까 황교안 대표로서는 어제 배석했던 노영민 비서실장을 포함하면 1대6의 싸움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그렇군요. 이런 구도다 보니까 문 대통령은 싸움의 당사자가 될 필요도 없이 중재자 내지는 심판의 모습을 연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대표의 설전이 부각되니까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오늘 2시간 50분 중에서 불과 1분 정도 있었던 일이라면서 진화에 나서는 모습 역시도 이채로웠습니다. 예, 손학규 대표가 오늘 꾸짖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이것도 또 좀 논란이 됐죠. 자, 어쨌든 야당 대표들이 상당히 얘기를 모처럼 많이 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후반기부터는 이런 이견을 좀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겠다든지 이런 변화의 분위기 이런 건 좀 있었습니까? 어제 만찬이나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 말을 보면 문 대통령이 다른 의견에 귀를 기울이겠다.
라고 하면서도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중단 없이 나가겠다라면서 국정 운영 기조 일관성을 강조했습니다. 북한이나 일본 문제에 대한 태도 변화의 신호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제 문제는 자영업자 문제를 안타깝다고 하면서 탄력 근로제 6개월 연장 수용을 노동계에 요청했습니다. 자, 인사 얘기 좀 해보죠. 지금 법무장관 자리 비어 있죠. 예. 또 이낙연 총리가 곧 당으로 돌아갈 거라는 얘기도 뭐 계속 나오고 있고 또 청와대 비서실장이 마침 또 어제 개각을 언급했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가시적인 움직임이 지금 있습니까? 어제 그 얘기 때문에 오늘 좀 점검을 해봤더니 여권 내부의 이견 조율이 아직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다 안 됐다 이거죠? 예. 민주당 홍익표 대변인은 총리직에서 나오는 게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좋은 것인지 한번 판단해야 한다라면서 이낙연 총리의 당 복귀 움직임에 제동을 걸었고 윤호중 사무총장도 아직 당에서 개각을 논의할 단계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친문계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낙연 총리는 딱 친문이라고 분류는 안 되는 사람이다 보니까 친문 직계에서 좀 약간 뭐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이낙연 총리가 나온다 그러면 그 후임 자리에 누가 가느냐 이것도 궁금할 텐데 사실은 더 복잡합니다. 정세균 전 국회의장, 김진표 의원, 김현미 장관 정도가 자주 거론되는데 아직 딱히 의견이 모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청와대 분위기를 들어보면 당장은 총리보다도 공석정이 법무장관 물색에 더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또 진도가 썩 나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몇 정치인들이 거론됐죠. 오늘 아침에도 몇몇 사람이 거론됐는데 여권 관계자는 이거 자가 발전인 것 같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총리도 그렇고 법무장관도 그렇고 청문회를 고려하면 현직 의원이 좋습니다. 그런데 현직 의원을 시키자니 이러면은 지금 총선 불과 몇 달 안 남았는데 지금 시키면 총선을 넌 나가지 마라는 뜻이 되지 않겠어요? 요걸 조율하는 게 아마도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다음 총선하고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더 복잡한 거겠죠. 맞습니다. 연관해서요. 청와대가 지난 개각 때 이제 일부 야당 의원에게 입각 제의를 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지금 그 카드는 여전히 유효한 카드입니까? 어떻습니까? 야당하고 일종의 연정이 되겠죠. 오늘 김성식, 이종훈 두 의원이 이제 실명까지 거론했는데 김성식은 바른미래당 그렇죠. 의원이죠. 통화를 해봤더니 입각받은 건 제안받은 건 맞답니다. 맞는데 단칼에 거절한 얘기를 지금 다시 꺼내는 거는 이건 여론조성용 카드다라고 반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용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야당 정치인을 이용한다라는 의심이 밑에 깔려 있는 거죠. 하지만 청와대는 희망을 놓지는 않았다라면서 계속 여지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다음 개각에라도 야당 의원들에 대한 러브콜은 이어질 수 있겠다 이런 뜻이기도 하겠네요. 다음 개각 때라기보다도 우리는 열심히 하는데 야당이 안 해줘서 뭐 이런 말을 위한 사전 동작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강상구 정치부장 잘 들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부인 정경심 씨가 차명 계좌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서 주식을 사들이고 또 이를 통해 얻은 수익을 숨긴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뿐 아니라 딸도 관련 혐의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됐습니다. 지난 9월 첫 기소 때 적용된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외에 사기, 횡령, 증거인멸 교사 등 14가지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79쪽 분량의 정경심 교수 공소장에 적용된 혐의는 14가지입니다. 차명 계좌 6개를 이용해 790회에 걸쳐 주식 등을 거래한 혐의와 미공개 정보로 2차 전지업체인 WFM 주식 1억 1,300만 원어치를 장내에서 사들인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구속영장에 기재됐던 WFM 실물 주식 12만 주를 더하면 모두 7억 1,300만 원 상당의 주식을 장내외에서 차명으로 산 셈입니다. 이 과정에서 2억 8천만 원의 범죄 수익을 숨긴 혐의도 들어갔습니다. 이와 관련해 동생 정모 보나미 시스템 상무와 남편인 조국 전 법무장관 오촌 조카도 공범으로 기재했습니다. 검찰은 공직자 재산 등록 의무나 백지 신탁 의무 회피를 범행 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보강 수사를 통해 증권사 직원 김경록 씨 외에 사모펀드 운용사 직원들에게도 자료를 없애라고 지시한 혐의도 새로 추가됐습니다.
특히 검찰은 지난 9월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 기소 당시 성명 불상자로 표기했던 입시 비리 공범이 정 교수 딸이라고 지목했습니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2013년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장으로 재직할 시절 딸을 연구 보조원으로 등록해 허위 인건비 320만 원을 지급한 건에 대해서도 보조금 관리법 위반 외에 사기죄도 적용했습니다. TV조선 김태훈입니다. 정경심 씨에 대한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의 이름도 기재됐습니다. 공범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사법 처리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조 전 장관은 SNS에 자신이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곤욕을 치를지 모르겠다고 썼습니다. 검찰이 자신을 기소하는 건 예정된 일이라고도 했습니다. 보도에 이재중 기자입니다. 검찰이 밝힌 정경심 교수 범죄 사실 가운데는 조국 전 법무장관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을 시사하는 대목이 등장합니다. 정 교수가 2017년 7월부터 지난 9월까지 한 차명 금융거래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 등록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지적한 겁니다. 조 전 장관의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기간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다만 검찰은 아직 소환 조사 이전임을 감안해 조 전 장관을 공범으로 적시하진 않았습니다. 조 전 장관은 부인 정 교수의 추가 기소 직후 SNS에 침통하다며 소회를 담은 글을 남겼습니다. 검찰이 소환 조사 때 어떤 혐의를 파고들지 이미 예상한 듯 제가 알지 못했거나 기억하지 못하는 일로 인해 곤욕을 치를지도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저에 대한 기소는 이미 예정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아직 수사가 마무리된 상황은 아니라고 밝혀 조 전 장관 소환 이후 부인 정경심 교수에 대한 추가 기소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TV조선 이재중입니다. 정경심 씨에 대한 기소와 함께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도 공식 출범했습니다. 수사단은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법원의 확정 판결이 난 부분에 대해서도 세밀히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조 전 장관 수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한 재수사다. 내년 총선을 겨냥한 정치수사다라는 평가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만큼 검찰의 부담이 적지 않을 듯합니다. 한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현판식 없이 출범 소회를 밝히는 자리였지만 세월호 특별수사단의 부담감은 고스란히 묻어났습니다. 형사처벌을 전제로 한 수사 이외에 국민적인 의혹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필요하면은 수사를 전제로 하지 않는 조사까지 하여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4년 4월 16일 참사 5년 7개월 만에 다시 전면 재수사 대상이 된 데 대해 백서를 쓰는 심정으로 모든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겠다고도 했습니다. 특수단은 검사 8명 등 모두 20여 명 규모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2부가 수사 중이던 세월호 내 CCTV 증거 조작 의혹 사건과 서울 남부지검 형사 6부가 맡았던 청해진 해운 특혜 대출 의혹 사건 기록을 우선 넘겨받을 예정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조국 수사의 균형추를 염두에 둔 검찰 행보라는 정치권 일각의 해석에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 없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가족협의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예고해 실제 수사 대상에 오를 경우 논란이 예상됩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유튜브 채널로 방송을 하고 있는 보수 논객 전원책 변호사가 유튜브 운영사인 구글을 제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구글이 자신의 채널에 붙는 광고를 차단해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튜브의 광고 제한과 표현의 자유 문제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동원 기자. 예. 누군가가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신고를 하면 이게 누적돼서 노란 딱지라는 게 붙는다는 거죠? 그럴 수 있다고 합니다. 전원책 변호사가 주장하는 것도 바로 이 노란 딱지에 대한 겁니까? 이 노란 딱지라는 건요, 이 컨텐츠 하나하나에 노란 달러 마크를 붙이는 겁니다. 저 끝에 보시는 저 노란 마크랑 이제 비슷한 건데요. 예. 자, 그 영상은 광고 수익이 줄어들거나 광고가 아예 차단돼서 수익 자체를 창출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런데 전원책 변호사가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것보다 한 단계 더 높은 조치입니다. 수익 창출 중단 조치라고 하는데
영상 하나가 아닌 유튜버의 채널 전체가 수익 창출을 못 올리게 만드는 겁니다. 자, 해당 유튜버가 어떤 영상을 올리든지 광고를 붙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럼 지금 전원책 변호사가 운영하는 이 유튜브 채널 전체에 이 광고 수익 제한 조치가 취해졌습니까? 예, 그렇다고 합니다. 예, 이건 어떤 경우에 내려지는 겁니까? 구글은요, AI를 통해서 부적절한 언어나 폭력 그리고 성인용 콘텐츠 등 자사의 가이드라인을 어긴 콘텐츠를 선별해서 이 노란 딱지를 붙입니다. 예. 구글 코리아 관계자 이야기를 좀 들어봤더니요, 이 여러 번의 경고가 있었고 그런데도 계속 같은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에 아예 채널이 광고 수익을 금지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자, 유튜브 측은요, 이 해당 조치를 하면서 사용자에게 가이드라인을 어겨서 광고를 금지한다, 이런 포괄적인 내용만 말해줄 뿐 정확한 이유를 알려주지는 않아서 사용자들의 답답함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자, 얼마 전에 진보 진영 네티즌들이 보수 유튜버들의 콘텐츠 좌표를 찍어서 신고를 독려해서 노란 딱지를 붙게 만든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자, 결국은 이것이 채널 전체 광고 금지 조치까지 이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것이 전 변호사가 주장하는 대로 표현의 자유 침해로 볼 수도 있습니까? 일단 구글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 개별 채널이나 콘텐츠에 대해서는 따로 코멘트를 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자, 다만 지난 국감 때도 노란 딱지와 광고 차단 문제가 논란이 되긴 됐었습니다. 자, 당시에 존 리 구글 코리아 대표는요, 이 광고만 게시하지 않은 것일 뿐 영상 콘텐츠를 삭제한 것이 아니라면서 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을 했었습니다. 자, 다만 미국은 정치적인 표현의 자유는 폭넓게 인정하는 편이고, 유튜버들에게 광고를 차단한다는 것은 콘텐츠 제작의 의지를 위축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전 변호사 같은 보수 유튜버들의 소송은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자, 이게 꼭 보수 유튜버들에게만 국한된 내용은 아닌 거죠? 아닙니다. 그런데 유독 보수 유튜버들의 콘텐츠에 이런 노란 딱지가 붙는 경우가 잦다는 거고요. 예.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 수능이 사흘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휴대전화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이 안내됐는데, 이 수능날 지급이 되는 수능 샤프 외에 일반 샤프도 반입이 금지됩니다. 그런데 8년 만에 바뀌는 수능 샤프를 두고 어떤 샤프로 바뀌는지 알려달라는 국민 청원 글이 올라오는 등 논란입니다. 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제지와 답안지가 배송 트럭에 실려 전국 86개 시험장으로 이동합니다. 올해 수능 응시자는 54만 8천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4만 6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유의사항도 전달됐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실해야 하고 전날 예비 소집에 참석해 수험표를 받고 시험장을 확인해야 합니다.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와 감독관이 지급하지 않은 개인 샤프 등은 시험장에 반입할 수 없습니다.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지급되는 수능 샤프는 8년 만에 교체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어떤 제품인지 공개되지 않아 논란입니다. 주변 환경이 예민한 사람이다, 그런 거를 대비하기 위해서 수능 샤프로 일부러 준비한 사람도 있을 텐데 갑자기 이게 바뀌어버린다고 하면 또 갑자기 외부 변수가 생기는 거니까. 바뀐 제품을 알려달라는 국민 청원 글이 올라오는가 하면 소문난 특정 제품은 일부 문구점 등에서는 품귀 현상까지 빚고 있습니다. 샤프 있어요? 네, 판매가 안 했습니다. 8년 만에 바뀌어서 수능 전까지는 공급 안 해지는 조건으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제품이 사전에 알려지면 부정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며 관련 정보를 끝내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품질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정은혜입니다. 오늘 11월 11일은 막대 과자를 주고받는 날로 매년 유통업계가 대대적인 행사를 벌였죠. 그런데 올해는 좀 시들해진 모습이었습니다. 대신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늘었는데요. 분위기가 왜 바뀐 건지 홍현주 기자가 전합니다. 편의점 문 앞 가장 좋은 매대를 초콜릿이 차지했습니다. 막대 과자는 옆으로 밀렸고 적극적인 홍보 현수막도 달지 않았습니다.
한일 갈등이 여전한 가운데 일본 제품에서 유래한 막대 과자 기념일이 시들해진 겁니다. 막대 과자류의 경우 매출이 36%나 줄었지만 반면 초콜릿이나 젤리, 사탕의 경우 85%나 더 팔렸습니다. 올해부터는 11월 11일을 가래떡 데이로 기념하는 움직임도 늘었습니다. 농업인 날입니다. 농업인의 날. 감사합니다. 떡집은 모처럼 특수해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막대 과자 대신 가래떡을 사가는 사람이 늘어난 데다 이번 주 수능 수험생 응원용 떡 수요까지 겹치면서 매출이 훌쩍 뛰었습니다. 있는 거예요? 이거 없다니까. 하나도?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11월 11일을 제과업체의 정체불명 기념일에서 우리 농업인들을 기리는 날로 바꿔놓고 있습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보잉 737NG 항공기 균열이 전 세계적으로 발견되고 있죠. 우리나라도 조사가 진행 중인데 벌써 항공기 13대에서 동체 균열이 발견돼서 운항이 정지됐습니다. 이 균열 항공기 수리는 내년 1월 초에나 완료돼서 해당 항공기를 주력으로 삼고 있는 저비용 항공사의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입니다. 김포공항 항공기 경납고 보잉사의 737NG 항공기 2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항공기 동체와 날개 연결 부분을 수리하기 위해서입니다. 항공기의 양쪽 날개는 이착륙 과정에서 그 무게로 인해 흔들리기 마련이지요. 이때 동체와 날개를 연결하는 피클 포크라는 부품에서 균열이 발생한 겁니다. 최악의 경우 동체와 날개가 분리되는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 항공사의 기체에서 균열이 발견된 후 전 세계 항공업계가 비상에 걸렸죠. 국토교통부가 국내 전체 B737NG 150대 중 현재까지 100대를 점검한 결과 항공기 13대에서 균열이 발견돼 운항을 중지시켰습니다. 이제 저희가 조금 우려하는 부분은 우리나라가 한 2배 정도 결함의 그 발견 비율이 높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 그런 원인이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필요하면은 균열 항공기 13대는 해당 부품을 완전히 교체하는 방식으로 내년 1월 초까지 완전히 수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운항이 중지된 13대 중 8대는 국내 저가 항공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가 항공사들마다 보유 비율이 90에서 100%에 이를 정도로 B737NG 의존도는 높습니다. 경영 효율을 위해 다양한 기종 도입보다 한 기종에 치중한 것이죠. 저희는 다 엔진이니까 뭐 딴 데서는 뭐 한두 대 살 거 여러 대 사가지고 비용을 낮출 수 있는 거. 이러다 보니 운항 정지 항공기가 늘 경우 대체 항공기가 없어 속수무책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또 대형 항공사들과 달리 자체 수리 인력도 마땅치 않아 항공기를 아예 미국에 보내야 합니다. 제주항공에 있는 보잉 본사 쪽으로 가는 걸 국토부랑 같이 협의하고 있어요. 문제가 된 부품은 통상적으로 9만의 비행에 견디도록 설계됐다고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비행 3만의 미만의 항공기 4대에서 균열이 발견돼 불안은 더욱 커집니다. 지금 새 거를 교환하면 다른 건 몰라도 앞으로 2만 사이클까지는 크랙이 없다고. 보잉사 말대로 부품만 교체하면 문제가 해결될지도 의문이지요. 보잉은 그거를 2개월 내로 해결하겠다고는 하지만 그 기체적인 구조적인 결함으로 보여지는데 이 전적으로 보잉의 제작사의 책임이고요. 보잉은 전 세계적으로 1,100여 대를 점검한 결과 결함률이 5%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되돌릴 수 없는 비극을 초래하는 건 32만 개 비행기 부품 중 단 하나의 부품이라는 걸 명심해야 할 때입니다. 뉴스라인 포커스였습니다. 한 산부인과에서 태어난 지 5일 된 신생아가 두개골 골절로 의식불명에 빠졌습니다. 한 달째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CCTV에는 간호사가 갓난아기를 함부로 다루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간호사가 아기를 거꾸로 들더니 내던지듯 침대에 내려놓습니다. 수건으로 아기 얼굴을 때리고
한 손으로 거꾸로 들어 옮기기도 합니다. 태어난 지 닷새 된 아영양은 간호사의 이 같은 비정상적인 행동이 있은 뒤인 지난달 20일 밤 무호흡 증세를 보여 대학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습니다.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모는 간호사가 학대했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거꾸로 다 돌려봤죠. 한 손으로 던지고 하는 장면들이 있더라고요. 부모는 또 사고 당일 저녁 시간대 CCTV에서 2시간 정도 녹화 영상이 사라졌다며 은폐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왜 없어진지 모르겠답니다. 그러니까 기계적으로인지 또 뭐 안 보이는 데서 CCTV 사각지대에서 어떤 사고 일어났는지 본인들도 뭐 잘 모르겠다. 경찰은 간호사와 병원장을 입건했습니다. 간호사 A씨에 대해선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A씨는 현재 임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논란이 불거지자 해당 병원은 지난 8일 경영난을 이유로 폐업했습니다. 아영양 부모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이번 사건의 진상규명과 관련자 처벌을 요구한다는 글을 올렸고 현재까지 10만 명이 넘게 동참했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지난해였습니다. 아이들이 손으로 주무르고 노는 액체 괴물 슬라임 일부 제품에서 유해 물질이 나와서 리콜 조치가 이뤄졌는데요.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10개 가운데 7개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임유진 기자입니다. 꾹꾹 주무르고 쭉쭉 늘려보고 다시 똘똘 뭉쳐보고 아이들에게 이른바 액체 괴물 인기는 사그러들지 않습니다. 액괴로 머리도 만들고 막 뭐 아무거나 뭐 만들고 몰랑이도 만들고 그래요. 말랑말랑 쫄깃쫄깃. 국가기술표준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액체 괴물 148개를 조사했더니 68%에 달하는 100개 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특히 4분의 1에 해당하는 24개 제품에선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가 나왔습니다. 또 6개 제품에서는 간과 신장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이 제품에선 생식계 발달 독성 물질인 붕소가 기준치의 3배 넘게 검출됐습니다. 붕소는 올해부터 관리물질에 추가됐는데 무려 87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눈과 피부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고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발달과 성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적발률이 감소되지 않고 있어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액체 괴물에 대한 안전성 조사를 강화해서 특히 이번에 적발된 28개 업체 가운데 8곳은 지난해 리콜 조치를 받은 뒤에도 재적발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V조선 임유진입니다. 대다수의 영화관이 상영 시작 시간으로 알린 시간부터 10분 정도는 광고나 영화편 예고로 시간을 때웁니다. 광고 보지 않을 권리가 지켜지지 않는 탓에 아예 일부 관람객들은 10분여 늦게 극장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이 영화관이 관람객들에게 억지 광고를 보여주는 이유는 뭘까요? 문제는 없는 걸까요? 소비자탐사대 김하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시내 한 영화관. 상영 시각에 맞춰 입장했는데 영화는 아직이고 예고편과 광고가 이어집니다. 팝콘을 사러 나갔다 와도 팝콘을 반통 가까이 먹어도 표에 적힌 상영 시각보다 10분이 더 지나서야 영화가 시작합니다. 원치도 않는 예고편과 광고를 보느라 시간을 허비한 건데 그 시간 맞춰서 오는 사람들한테는 되게 어떻게 보면 어이가 많이 없죠. 극장 측은 상영 전 광고는 당연하단 반응. 원래 광고가 앞뒤로 10분씩 있는 거라 영화 시작을 10분 시작했습니다. 수도권 영화관 15곳을 돌며 상영 시각을 알아봤습니다. CGV와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대형 극장은 모두 상영 시각 10에서 11분이 지난 뒤 본 영화가 시작됐습니다. 제 시간에 상영한 극장은 단 한 곳. 영화관 측은 광고 시간이 지각 입장객을 고려한 에티켓 타임이라는데
광고가 보기 싫어 일부러 늦게 입장한다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보기 싫어서 5분 있다 들어가요, 최소. 음악회와 연극 등 다른 공연장도 지각 입장객은 막간 등을 이용해 한꺼번에 입장시키긴 하지만 제 시간에 맞춰온 관객의 시간을 빼앗진 않습니다. 결국 영화관 속내는 다른 데 있다는 분석인데 극장 광고는 효과가 크고 수입도 배급사와 나누지 않아 짭짤한 수입원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광고 수익과는 무관하지 않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정말 소비자가 지불하는 극장 요금이 적절한가. 극장 추가 수익을 위해 관객 시간을 희생하는 셈이지만 영화관 측은 광고 시간이 있다고 입장권 등의 사전 양해를 구한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광고 몇 분 정도 있다 이런 거 혹시 써있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그건 못 봤어요. 한 번도 본 적 없는 거예요. 국내 조사에서 영화 관람객 10명 중 9명은 영화 상영 전 광고를 보지 않을 선택권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미국 코네티컷주 등 외국에선 광고는 상영 시각 이전까지만 방영하게 하는 입법 움직임이 일었고 터키는 상영 전 광고 시간을 10분으로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국내에도 정확한 상영 시각을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지만 1년째 계류 중입니다. 그러니까 영화 상영 시간과 그 전에 광고 시간을 분리해서 국민들께 알려드리기 때문에 보기 싫은 광고는 안 볼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찾고자 하는 법입니다. 관람객 시간을 억지로 빼앗는 극장 광고. 언제쯤 제 시간에 영화를 볼 날이 올까요? 그 영화 시작 시간을 광고 끝나는 시간으로 그렇게 해줬으면 이제 그때 맞춰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소비자 탐사대였습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정부가 지난주 북한 선원 2명을 몰래 추방하려다가 언론에 들통이 났고 사건 경위에 대한 설명도 오락가락했습니다. 통일부 장관은 이 사람들이 죽더라도 북으로 돌아가서 죽겠다고 해서 돌려보낸 것인지 강제 추방은 아니라고 해명하고 있습니다만 국내는 물론 국제사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탈북자 단체들은 내일 통일부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 예정입니다. 임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정부의 북한 선원 2명에 대한 이른바 몰래 추방 논란이 일자 보수 성향 변호사 6명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모였습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적 관할 범위 내로 들어온 이들을 강제 북송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한 변은 선원 2명을 흉악범죄자로 판단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냈다는 정부의 해명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했고 정부가 이들이 북한에서 겪을 고초를 생각하지 않은 점은 유엔의 고문방지협약 위반이며 헌법에 보장된 생명권 역시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 변은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총리, 통일부 장관 등에 대해 진상규명을 해달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해외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미국 등 19개 인권단체뿐 아니라 영국의 상원의원인 데이비드 알턴경 역시 정부의 조치를 반인륜적 행위라고 못 박았습니다. 탈북자들은 이번에 강제 추방된 우리 탈북 형제가 가서 처하게 될 끔찍한 처형을 떠올리면 막 치를 떨고 있고요. 탈북자 단체들은 내일 오전 통일부 앞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 계획입니다. TV조선 임서인입니다. 정부가 서울을 중심으로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 있는데 우려했던 대로 한쪽을 누르면 다른 한쪽이 부풀어 오르는 이른바 풍선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전과 부산 같은 일부 지방 대도시의 집값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서울의 큰손들이 지방 아파트 투어에 나서 물건을 싹쓸이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김다로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대전의 한 아파트입니다. 지난달 전용 164제곱미터짜리 집이 15억 원에 팔렸습니다. 석 달 만에 5억 원 넘게 올랐습니다. 집 살 수 있는 여건이 이제 정말 안 되죠. 이렇게 6개월 사이에 매장이 올랐다고 그러고 투자자들이 다 대전에 와서 올 들어 지난달까지 대전의 주택 매매 가격은 4.38% 올랐습니다. 같은 기간 서울과 경기 지역은 각각 0.11%와 0.92% 떨어졌고
전국 평균 가격도 0.92% 하락했습니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서는 서울 투자자들이 몰려온 결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 같은 데서 이제 아파트 투어로 한 30명, 40명 단위로 와서 이제 부동산 사무실에 와서 설명을 듣고 물건이 나오면 아예 싹 쓸어가는 그런 투어 형식도 있습니다. 지난 8일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부산도 일부 지역에서 심상치 않은 조짐을 보입니다. 한 달새 1억 이상은 올랐어요. 업무가 마비될 정도로 투자자들이 뭐 천안, 서울, 부산, 포항에서 계속 물건 없냐고 전화가 와요. 전문가들은 외부 투기 세력이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고 지역 주민들이 추격 매수에 나서 가격을 올리는 형국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실수요자의 뒷받침 없는 가격 상승은 한순간에 추세가 바뀔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송환법 반대 시위로 촉발된 홍콩 사태가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는 홍콩 경찰이 쏜 실탄에 시위대가 맞는 모습이 그대로 SNS를 통해서 생중계됐습니다. 경찰이 위급한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총을 쏘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시민의 분노는 커졌습니다. 김지수 기자입니다. 시위대와 몸싸움을 벌이던 교통경찰. 다른 시위자가 다가오자 실탄을 발사합니다. 총에 맞은 사람이 쓰러지고 또 다른 시위자를 향해 총성 2발이 더 울려 퍼집니다. 오늘 오전 홍콩에서 경찰이 실탄 3발을 발사했습니다. 시위자 2명이 맞았는데 이 가운데 1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당시 실탄까지 발사할 긴급 상황이 아니었다는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 None of the protesters are holding any gears, and I don't think it is necessary to use the gun. 시위대가 경찰의 실탄에 맞아 다친 건 벌써 3번째. 지난 8일 추락사로 첫 희생자가 나온 지 사흘 만입니다. 다른 지역에선 경찰이 오토바이를 몰고 시위대를 향해 돌진하는 장면이 찍혔습니다. 분노한 시위대는 총격이 발생한 지역을 포함해 곳곳에서 시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중국의 사중 전회에서 대홍콩 강경 정책이 결정된 이후 경찰은 더 강경한 진압을 펼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찰이 추락한 중상자의 응급구조를 방해했다는 증언과 16살 여학생을 성폭행했다는 주장이 터져나오면서 시민들의 분노가 더 커져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지수입니다. 계속해서 혼돈의 남미 볼리비아 상황 전합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이 대선 부정선거 논란 속에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사임 의사를 밝히며 불명예 퇴진한 건데요. 군과 경찰마저 등을 돌리자 4선 연임의 꿈을 접고 14년 만에 하야하게 됐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볼리비아의 에보 모랄레스 대통령이 사퇴의 뜻을 밝혔습니다. bolivianos. Y por esta y muchas razones estoy renunciando, enviando mi carta de renuncia a la Asamblea Legislativa Plurinacional de Bolivia. Muchas gracias. 지난달 20일 4선 연임에 도전한 대통령 선거 이후 야권을 중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복 시위가 이어진 지 3주 만입니다. 모랄레스 대통령은 2위 후보를 크게 앞섰다며 일찌감치 대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개표 결과 공개가 갑자기 미뤄지자 미주기구 OAS가 감사에 나섰고 여러 부정과 조작을 발견했다며 재선거를 권고했습니다. 거센 반정부 시위에도 관련 의혹을 부인하며 자리를 지켰던 모랄레스는 군과 경찰마저 돌아서자 끝내 물러섰습니다. 2006년 첫 원주민 출신 대통령으로 취임한 모랄레스는 14년 만에 불명예 퇴진하게 됐습니다. 볼리비아 곳곳은 축제 분위기입니다. 쿠바와 베네수엘라를 비롯한 남미 좌파 지도자들은 쿠데타에 의한 퇴진이라며 연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대통령은 물러났지만 볼리비아 안팎의 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어둑한 방 커튼으로 희미한 빛이 스며듭니다. 80이 넘은 피아니스트가 슈베르트 즉흥곡을 연주합니다. 여리고 잔잔한 선율의 빛과 어둠이 엇갈립니다. 아내 없는 삶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음악가 남편이 지켜봅니다. 그러나 아내는 초점 잃은 눈으로 식탁만 내려다봅니다. C'est moi. Qu'est-ce qui se passe? Qu'est-ce qu'il y a? Anne, chérie, je t'en prie. Anne, regarde-moi. 영혼마저 잿빛으로 시드는 치매 앞에서 남편은 영원할 줄 알았던 것이 영원히 사라졌음을 깨닫습니다. 이 익숙한 멜로디는 리스트가 연인에게 바친 사랑의 꿈입니다. 언젠가 피아니스트 백건우 독주회에서 아내 윤정이가 남편을 바라보며 남편의 연주에 맞춰 낭낭한 목소리로 읊었던 바로 그 노래죠. 별처럼 빛나던 자리에서 스스로 내려와 피아니스트의 아내로 살아온 지 43년, 윤정이는 웬만해서는 미용실에도 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몇십 년을 이렇게 남편이 잘라주고 매만져줬습니다. 부부는 백건우를 뺀 윤정이 없는 백건우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늘 함께 다녔기에 휴대전화도 한 대를 같이 썼습니다. 남편은 아내를 가리켜 평생 꿈만 꾸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아내도 삶의 마지막 모습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면 꿈꾸며 가고 싶다고 했죠. 그 아내가 5년째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고 남편은 아프게 공개했습니다. 공교롭게도 마지막 영화 시에서 연기한 주인공이 치매를 앓는 할머니였죠. 그녀는 이제 딸도 잘 알아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딸에게 오늘 촬영은 몇 시냐고 묻곤 한다는 말에서는 슬프게도 영화 선셋대로에 흘러간 여배우 노마를 떠올립니다. 많은 사람이 사랑했던 여배우가 어둠에 갇힌 모습을 생각하면 늦가을 찬바람처럼 마음 한구석이 쓸쓸하고 스산합니다. 하지만 아내가 아프고 난 뒤 피아노 소리도 달라졌다는 남편의 말에서 그나마 따스한 위안을 받습니다. 어둠 속 아내에게 남편은 한 줄기 빛이 돼줄 겁니다. 부부란 그런 것인가 봅니다. 11월 11일 앵커의 시선은 윤정이 그리고 백건우였습니다. 이제 조금씩 겨울 준비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일단 내일까지는 무난한 날씨 이어지다가 수요일 오후부터 전국에 비가 내리는데요. 수능일인 목요일까지 비가 이어지는 충남과 호남 지역은 눈으로 바뀌어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필 수능날 한파가 겹치기 때문인데요. 이날 서울은 올가을 들어 처음으로 영하권으로 떨어지겠고요. 바람도 강하게 불겠습니다. 수험생들에겐 중요한 날인 만큼 컨디션 관리에 좀 더 신경 써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맑다가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제주도는 건조주의보가 내려졌고요. 아침에는 오늘보다 5도 안팎으로 떨어져 춥겠습니다. 서울과 대전 5도, 전주와 대구는 6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을 중심으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월요일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